우리 유조선을 억류한 이란이 한국 교섭 대표단 파견을 거부하며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추가 제재를 발표해 우리 정부 협상은 한층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경제계획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4개월여 만에 또 경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7천 명이 모인 당 대회에서는 모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첫 3천 돌파 후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주도 장세에 실물 경제와의 괴리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찰청장이 정인이 사건 관련 부실 수사를 사과하고 관할 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입양기관 홀트도 사과했지만 입양 절차상 문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67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절반이 넘는 인원이 감염됐습니다. 법무부는 수감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AI 확산 속에 일부 농가가 살처분을 행정 편의적 조치일 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과도한 살처분은 농가의 피해와 식품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북극 한파로 제주에 57년 만에 한파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이 꽁꽁 얼었고 서울 등 수도권엔 저녁부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혼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란이 우리 유조선을 납포한 게 오늘로 벌써 사흘이 됐습니다. 우리 자산이 외국 정부에 억류된 사건인데다 우리 국민 5명의 신변 문제도 연결돼 있어서 조속히 해결돼야 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 70억 달러 문제, 미국의 군사적 압박 그리고 추가 경제 제재까지 맞물리면서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의 실무 대표단 방문까지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사태 장기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현지에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며 내일 새벽 실무 대표단을 이란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실무 대표단 현지 파견 계획에 양국이 어떤 합의도 이룬 바 없다며 외교적 방문이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법적으로 풀면 되니 한국과의 외교 협상이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에 동결된 70억 달러를 받아내려 선박을 납포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이란의 거부에도 우리 정부는 조속한 석방 교섭을 위해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 대표단을 내일 새벽 현지로 급파합니다. 10일로 예정된 최종건 1차관의 방문도 그대로 추진됩니다. 최 차관은 국내에 동결된 이란 돈 70억 달러로 코로나 백신을 구매해주는 방안을 마무리해서 석방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여당에서는 미국이 이란 자금을 묶어둔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배경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가고 있고요.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앞서 보셨듯이 이란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환경 문제 해결과 동결 자금 70억 달러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70억 달러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라는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석방 협상에 새로운 악재가 돌출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납포한 다음 날 미국은 철강업체 등 15곳의 이란 기업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임기를 보름 남긴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에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 당국자 48명에 대한 적색 수배를 인터폴에 요청하며 맞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으로 살해했다는 이유인데 최근 미국의 핵 항모 재배치에 이란이 합동 드론 훈련으로 맞서는 등 군사적 긴장도 고조된 상태입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이러한 갈등은 우리 정부의 석방 협상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란이 주장하는 환경오염 문제와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분리해서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공해상이었던 나포 위치와 함께 이란이 주장하는 환경오염 진위도 모두 법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해서 우리 대표나 관련자가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최대한 빨리 우리가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 없다. 이란의 원유 대금 해결을 위해 코로나 백신 외 다른 인도적 물품을 대납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미국과 이란 갈등 속 우리 정부가 과도한 대가를 치를 경우 한미 외교의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북한이 최대 정치 행사인 8차 당대회를 어제부터 시작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선전에 나섰습니다. 5년 전 7차 대회 때는 핵무기 개발 성과를 떠들썩하게 자랑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시인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습니다. 그만큼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반증으로 보입니다만 북한에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또 다른 의도가 뭘지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차 당대회 개회사를 직접 발표한 김정은 위원장은 엄청나게 미달이란 표현으로 현재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면서도 코로나 유행 등 대외 환경을 탓했습니다. 이 나날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최악 중에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은 우리 혁명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몰아왔으나 무올 위에 신적 존재로 떠받들여졌던 선대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너무도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대한 타개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중 호소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정책은 안 바꾸면서 계속해서 미안하다, 현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악어의 눈물과도 같다고. 김 위원장은 5년 전 7차 당대회와 달리 개회사에선 핵무기 개발 성과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이 이제는 경제 발전에 전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특이하게 눈길을 끈 건 북한이 공개한 대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7,000명 넘는 당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 두기도 하지 않은 채 대회장을 빼곡히 메웠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행사의 전면에 나선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당 대회장으로 들어서는 김정은 위원장 뒤로 여동생 김여정이 따라갔습니다. 현성월 선전선동 부장이 황급히 따라오지만 김여정 앞으로 나서진 않습니다. 5년 전 7차 당대회 때 당 지도부들이 앉는 주석단에 보이지 않던 김여정이 어제 개막한 8차 당대회에선 김정은 뒷줄 중앙부에 앉아 있습니다. 주석단 두 번째 열에서 박수를 치는 김여정 옆에는 당정군 인사권을 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용원이 앉았습니다. 김여정은 이날 처음으로 대회 집행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20번째로 호명됐습니다. 대회 집행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정은 동지, 최룡해 동지, 리병철 동지, 조용원 동지, 김여정 동지. 지난 2016년 7차 대회 집행부와 비교해보면 총원 39명 중에서 29명이 교체됐습니다. 74%가 바뀌는 물갈이였습니다. 이번 당대회는 5년 전 7차 때처럼 나흘간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도 코로나 백신을 구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7천여 명의 당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북한 보건당국은 이번 대회를 위해 2주 전부터 지방 참가자들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철저한 코로나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장 막판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중 한때 3천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에 새 장을 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주식 열풍에 힘입어 2007년 이후 13년 만이자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앞자리 숫자를 바꾼 겁니다. 거품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국 주식시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건 틀림없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먼저 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75% 떨어진 2968.21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중한 때 3027.17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3000고지를 밟았습니다.
역시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2조 원 넘게 사들였고 하루 거래 금액도 사상 최대인 30조 원에 달했습니다. 기업들이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는 간접 금융 시대가 아니고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 금융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우리의 금융시장도 진화해 간다. 지난 2007년 2천을 돌파한 코스피가 첫 자릿수를 바꾼 것은 13년 5개월여 만입니다. 2007년 코스피는 중국 급성장과 펀드 열풍으로 2천을 돌파했지만 1일 천하에 그쳤습니다. 이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08년 10월엔 900선까지 곤두박질 치며 반토막이 났습니다. 2017년 반도체 호황으로 2,500선을 넘었지만 다시 미중 갈등이 발목을 잡았고 지난 3월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2,200선에서 1,400선까지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투자 지식과 IT 기술에 능한 개인 투자자들이 가세하면서 주가는 V반등에 성공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수출 호조까지 겹치면서 코스피는 지금까지 밟아보지 못한 3,000선에 진입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코스피 3천 돌파의 주역은 단연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코로나 공포에 움츠릴 때 동학개미들은 앞다퉈 정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린 3천 시대는 어렵지 않게 자리 잡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만 너무 가파른 과열 탓에 급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태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주식을 시작한 직장인 박모 씨는 1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더 큰 목돈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애초에 포기를 했고요. 가장 마땅한 게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30대 프리랜서 작곡가 김모 씨는 코로나19로 수입이 끊기면서 주식에 뛰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보다는 수입이 좀 더 줄었으니까 요즘 주식시장이 좋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한 해 코스피에 쏟아부은 돈은 모두 47조 원. 올해도 사흘 동안 무려 3조 8천억 원 넘게 쓸어 담았습니다. 하루에 1조 원 이상 매수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고 진단합니다. 큰 허들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한두 번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13년 전 2,000선 돌파 당시처럼 3,000선을 찍고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3,000선 안착에 무게를 두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열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전문가들은 올해 증시가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새해 들어 주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 3천 시대를 열었습니다만 동시에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경제는 어렵다는데 주식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이 저금리에 부동산 시장까지 막히면서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렸습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돈이 없는 분들도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층들이 취업도 쉽지 않고 집 살 길도 막히면서 더욱 절실하게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양상입니다. 경제 이론으로만 본다면 합리적인 행동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다는 겁니까? 네, 국가나 국민이 진 빚이 너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나라 전체 부채는 지난 12년간 145%가 늘어 4,90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 증가율은 이 기간 전 세계 평균의 5배에 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실까요? 부채라는 게 빚이기 때문에 못 갚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외국에서 이제 빌릴 때 이제 이자를 좀 더 많이 줘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이자가 올라가고 투자가 줄어들고 민간 부분이 이제 좀 쪼그라들고. 예, 가계대출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입니까? 네, 가계대출은 지난해 3분기 1,940조 원으로 GDP 대비 비율이 100.6%, 즉 GDP보다 그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주요 34개국 중 두 번째로 높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97.4%, 장기 침체가 시작된
연말 일본이 70% 안팎이었다는 점도 이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죠. 자,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거나 자산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 가계가 그만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자, 그렇다면 정부가 좀 가계대출을 더 제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금융당국이 최근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을 사실상 막은 것도 이런 이유가 큽니다. 그러나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무작정 대출을 막기도 어렵죠. 자영업 이런 쪽에서 돈을 빌릴 데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악성 부채가 많아져가지고 도화선이 되는. 예,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걸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적으로 경고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금융권 인사들과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런 문제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물 경제는 식어가는데 엄청난 자금이 풀리면서 정부도 국민도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뭐 주가 오르는 거 좋긴 한데 걱정스럽긴 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이 연일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겁니다. 박 후보자의 측근들이 2년 전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받은 예비 후보들에게 금품을 받았다가 처벌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박 후보자가 이 사실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지방선거 예비 후보였던 한 변호사는 박 후보자에게 수차례 걸쳐서 이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박경준 기자가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범계 후보자는 김소연 변호사를 대전시의원 후보로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이 끝나자 박 후보자의 비서관을 지낸 측근 변모 씨는 김 변호사에게 선고를 돕겠다며 현금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돈을 안 줄 거면 사무실을 빼라고 했습니다. 당시 변 씨는 박 후보자의 또 다른 측근으로 대전시의원 출신인 전모 씨와 함께 구의원 후보 A 씨에게 선고 지원비로 3,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김 변호사는 선거가 끝난 뒤 이를 폭로했고 선관위가 고발해 전 씨와 변 씨는 각각 1년 6개월과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측근 특히 대전에서 전 광역의원이 구속된 사례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도 방조 혐의로 고발했지만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불기소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에게 금품 요구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놓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소리를 그냥 이제 그때는 이제 아예 뭐 눈이 뒤집혔나 봐요. 막 빽빽빽빽 지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법무부 청문준비단은 이미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확인받았고 재정 신청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피소될 거란 사실을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된 데 대해서 단지 물어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는 보도는 이미 어제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측에서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담배는 피웠지만 담배 연기는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민선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질문은 했지만 피소 유출은 아니었다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음주 후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담배는 피웠지만 담배 연기는 마시지 않았다는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고소장 접수 전이라 피소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소 예정과 피소가 다른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7일 피해자 동의를 얻어 여성단체 대표에게 지원 요청을 했을 당시 이미 고소장은 작성해둔 상태였고 고소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렸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여성계 데모를 자처하던 남 의원의 추잡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거듭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논평을 통해 사전 유출이 아니라 사전 고지라는 건가라고 지적하고
남의원에게 말장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진심 어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대한 비판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3번이나 받고도 모두 묵살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결국 경찰청장이 오늘 국민에게 사과했고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양천경찰서장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인이를 추모하는 발길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치우기가 무섭게 쌓이는 꽃과 장난감엔 18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과 안타까움이 담겼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냥 말로 넘어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정인이가 숨지기 20일 전인 지난해 9월 23일 어린이집 원장의 의뢰로 정인이를 진찰했던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한다는 112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초동대처부터 수사까지 잘못했다는 비판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건을 지휘했던 서울 양천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인이를 입양 보냈던 홀트 아동복지회의 허술한 사후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 측은 학대 의심 정황이 처음 포착됐던 지난해 5월 26일 정인이의 집을 찾아 상처 자국을 확인했지만 주의만 주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홀트 측은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북극 한파가 몰고 온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퇴근 시간대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지금은 제법 쌓인 수준인데요. 내일은 서울 전역과 제주도 산지에 한파 경보까지 발령될 예정입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한지은 기자, 눈 때문에 퇴근길이 힘겨웠다는 얘기가 많은데 교통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방눈이 내리면서 이곳 광화문을 지나는 차들도 보시는 것처럼 서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반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에 서울 주요 도로에선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옷깃을 여민 시민들은 눈이 쌓인 길을 건너라 조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 자정까지 적게는 3cm, 많게는 1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한방눈과 함께 기온도 뚝 떨어졌는데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네, 현재 이곳 광화문 기온은 영하 5도 이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체감 온도는 영하 8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한파경보를 발효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내외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제주 산지엔 57년 만에 한파경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울 수 있다며 출근길 안전운전과 함께 동파 방지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이미 시작된 강추위에도 수도권 임시검사소 의료진은 야외에서 검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온몸을 핫팩으로 감싸도 매서운 바람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날씨와 의료진의 체력 저하 등을 감안해서 내일부터 나흘 동안 임시검사소 운영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임시선별검사소. 근무자들이 언손을 난로에 녹입니다. 손난로를 쥐고 발을 동동 굴러보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찬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한파라고 해서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솔직히 똑같은 것 같아요. 큰 효과는 없는데 그냥 심리적 안정감. 체력까지 바닥나 더 버티기 힘들 지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 7일 근무하고 있고 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체력이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좀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최강 한파가 몰아치자 다행히 검사 인원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의료진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내일부터 나흘간 임시검사소 운영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수도권 143개 임시검사소에선 82만 명을 검사해 약 2,400명의 숨은 전파자를 찾아냈습니다. 정부는 또 영국으로 가는 항공편 운항 중단도 오는 2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만 이 구치소 집단 감염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67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결국 절반에 달하는 인원이 감염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들 확진자 중 일부는 법무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부랴부랴 전국 교정시설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까지 전국 교정시설의 확진자는 1,203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6번째 코로나 전수조사 결과 6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구조와 수용 공간이 부족한 탓이라면서도 안이한 초기 대응을 시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그런 측면에 의해서 1차, 2차 지금 차수를 거듭될수록 그런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방역마스크 지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용자에게 매일 한 매의 마스크를 지급하고 직원에 대해서 주 1회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의 유입을 차단할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오늘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국민의힘도 추 장관과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수용자들의 코로나19를 이유로 편지 발송과 전화 사용을 막은 것에 대해 내부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재소자들에게 통신수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코로나 초기 벌어진 신천지 사태의 경우 해당 시설에 다녀온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숨는 경우가 많아서 역학조사가 어려웠죠. 이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 경북 상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연수시설인 열방센터발 연쇄 감염이 전국 확산 조짐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확진자 40명이 쏟아진 원주 세인교회입니다. 60대 A씨가 처음 확진된 뒤 엿새가 지나서야 감염 경로가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상주 열방센터를 다녀온 사실을 숨겼고 동행한 2명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본인 포함해서 3명이 갔는데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얘기를 안 했어요. 이 교회는 지난해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인터콥의 교회 공간을 대여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당시 어떤 행사가 열렸는지 몇 명이 왔는지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파악된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370여 명. 관련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연쇄 감염 출발지로 꼽히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열방센터 선교 행사의 규모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2차례에 걸쳐 3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주시가 확보한 명단은 500명에 불과합니다. 고발 조치된 열방센터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별 성과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모르쇠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시주를 안 켭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구체적인 감염 연결고리 파악이 늦어지면서 상주 열방센터발 연쇄 감염이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헬스장에서 시작된 영업 중단 반발이 카페와 코인 노래방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업 중단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이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습니다. 배상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카페 내부가 썰렁합니다.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뒤 카페 매출이 70% 넘게 줄었습니다. 카페 주인은 임대료도 내지 못할 지경이라고 고소합니다. 홀영업을 안 하면은 손님이 올 이유가 없어요. 예전의 규제 전보다 거의 한 10분의 1 아니면 뭐 8분의 1 이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일 넘게 영업 차질이 이어지자 카페 업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페 업주들은 매장 영업을 허용해달라며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카페 업주들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도 필요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을 위협하는 집합금지 명령 즉각 해제하라! 해제하라! 코인 노래방 업주들도 5달째 이어진 영업 중단으로 빚더미에 앉았다며 반발했습니다. 방역 협조로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입니다. 1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에 불복할 것을 선언합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실내 체육시설 운영단체가 영업제한 반발 집회를 열었고 오는 8일엔 대구에서도 실내 체육시설 운영단체의 항의 시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네, 이렇게 자영업자 반발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우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땜질 처방을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잇따른 방역 기준 논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지침 보완 명령이 떨어지자 정부는 부처 간 관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에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다 보니 방역 기준이 일사불란하게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실제 논란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PC방 업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시켰고 전국의 PC방은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하되 지난달엔 학원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자 빗장을 풀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 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방역수칙을 운영을 허용합니다. 방역 지침에 기준도 원칙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컨트롤 타워가 결정을 해서 제대로 끌어왔더라면 일관성 있게 일사불란하게 끌어왔더라면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쑥날쑥하는 그런 불만은 없을 수 있지 않았나. 각 업종 대표들과 방역 전문가 등이 참여해 방역 기준을 다시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경찰이 마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소녀 황하나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건데 마약 투약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잡은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혐의 단서는 황 씨의 DNA가 검출된 주사기였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주변 지인들과 마약을 수차례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경찰은 당시 쓰인 주사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 정황이 담긴 황 씨와 지인 간 대화 녹취도 혐의 입증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수원에서 했을 때지. 야 이거 봤냐? 그래서 내가 2015년에 했던 거야. 아니 눈꽃 내가 너네 가서 봤던 눈꽃 내가 훔친 거 있어. 그게 좋아? 그 미쳤어. 황 씨의 전 남자친구 오모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하면서 투약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시 황 씨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투약한 것처럼 진술해달라며 오 씨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몰래 주사를 놨다. 몰래 라고 계속 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황 씨는 지난해에도 서울 강남과 수서경찰서에서 마약 관련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의 재구속 여부는 내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AI가 발생한 닭이나 오리 농장이 전국 47곳으로 늘었습니다. 살처분 대상 농장이 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한 농장이 살처분은 행정 편의적 조치일 뿐이라면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과도한 살처분은 농가 피해와 식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김승동 기자가 전문가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닭 3만 7천여 마리를 키우는 화성의 한 친환경 산란계 농장입니다. 산란과 방역 등을 자체 해결해 달걀 출하 외에는 외부 접촉이 거의 차단된 곳입니다. 지난달 근처 농장이 고병원성 AI에 확진되면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8kg 떨어진대. 총 7농가 40만 수 사육되고 있어요. 이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지난달 30일 법원에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3kg 이내 다른 농가가 걸려버리게 되는 순간 자기의 노력은 어떻게 보면 진짜 도루묵이 돼버리는. 일부 전문가들은 위험도 평가와 사육 밀집도를 고려해 살처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일단 등급이 낮은 것부터 먼저 살처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급이 높은 거는 21일 동안을 계속 지켜보는 거죠. 지난해 11월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국의 농장은 47곳으로 늘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이보다 4배 많은 213곳에 달하고 현재까지 가금류 1,400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지난 2017년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며 소송에 나섰던 전북 익산의 한 육개 농장은 3년 소송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지난해 한 공공기관에서 전현직 근로자 2,3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해당 공단은 바로 피해자에게 피해 대책 등을 약속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굴을 바꿨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상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 2,300여 명의 전현직 기간제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이메일로 월급 내역서 대신 근로자의 주민등록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거래 은행 등이 기입된 파일을 첨부한 겁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추후 경과와 후속 조치를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달라졌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공단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은 통보도 없이 삭제됐고 별도의 후속 조치 없이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유출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피해자들에게 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전화도 오고 삭제 동의 받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죠. 사건 경위를 설명해달라며 동의를 거부한 일부 피해자들은 오히려 공단으로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지금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분노를 많이 느끼는 거죠. 공단은 연락이 닿지 않고 동의를 하지 않은 일부 인원에 대해 법적 자문을 거친 뒤 내용 증명서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홈페이지 사과문도 규정에 맞춰 2주 동안 게재한 것이고 사고 경위와 관련자 징계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서울시가 출산을 앞둔 여성들에게 남편 반찬과 속옷을 챙겨두라는 내용을 안내해서 대번에 성차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정부기관이 성인지 감수성 결여를 보여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오늘의 포커스는 정부의 시대착오적 성인식에 맞췄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준다며 서울시가 지난해 개설한 사이트. 그런데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임신 말기 행동 요령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출산을 위해 입원하기 전 남편을 위해 밑반찬 준비하기, 남편과 아이가 갈아입을 속옷 준비해두기, 당장 만삭 임신부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남편 보호자 역할까지 하라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졌죠. 80년대 지침도 이보다 낫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포털의 지침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더니 해당 내용을 황급히 삭제했습니다. 기가 차고 참담합니다. 여성을 남편 수발드는 부속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영화로 제작돼 국민적 화제를 모은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모티브로 정책 홍보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전 결혼하고 아이 낳더라도 잘 해나갈 수 있어요, 팀장님처럼요. 여성에 대한 혜택은 전부 결혼과 출산, 양육에 관련된 것들이어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82년생 김지영은 단순 유행어가 아니다. 포스터 색깔마저도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도 상황은 다르지 않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려다 층간소음 논란으로 문매를 맞았던 보건복지부의 집콕 댄스.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은 앞치마를 두르고
남성은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성 역할을 고정시킨다는 질타도 함께 받았죠. 착용이 의무화된 마스크로 인해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화내는 여성을 등장시키고 소장했던 불법 촬영물을 삭제한 남자친구에게 오빠 멋져라고 칭찬하는 여성을 그려넣은 총리실 만화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낸 정부기관의 정책 홍보물들을 지켜봐야 되는 건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몇 시간 뒤면 미 연방의회에서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모든 절차는 끝나는 건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백악관 주변에 모여 선거 부정이 있었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워싱턴 최우정 특파원입니다. 도둑질을 멈추란 팻말과 성조기를 든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도심에 모여 선거 불복을 외칩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최종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앞두고 세력 과시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공식 인증받는 시간에 맞춰 또 시위를 벌일 예정인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 방위군까지 투입된 상황입니다. 상점들도 유리창과 출입문에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트럼프는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펜스 부통령을 향해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말라고 끝까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And I hope Mike Pence comes through for us, I have to tell you. I hope that our great vice president comes through for us. 이런 가운데 어느 당이 미국 상원을 차지할지를 놓고 미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선 초박빙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두 개 지역구 중 한 곳에서 민주당 의원 승리가 확정돼 이제 남은 건 한석입니다. 민주당이 마지막 한 자리까지 차지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의회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영국의 하루 확진자 수가 무려 6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의 명동격인 런던 최대 쇼핑가에도 인적이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달 말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사실상 봉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런던 최대의 쇼핑거리, 2층 버스만 돌아다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인파로 북적이던 거리가 이제는 스산하기까지 합니다. 관광 명물 런던 아이는 개점 휴업입니다. 영국 전역에 내려진 초강력 봉쇄령. 먹을거리나 의약품을 살 때만 외출할 수 있고 학교 수업도 전면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I'm not surprised it's happened again. I think that we probably should have locked down earlier last year to avoid this. 백신 접종과 봉쇄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며 영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처음으로 6만 명을 넘겼습니다. And we're now into a situation where across the country as a whole, roughly 1 in 50 people have got the virus. It is really quite a very large number indeed. 베를린 도심의 시간도 멈췄습니다. 대낮부터 상점 문이 닫혔고 낙엽을 쓰는 상인만 보입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독일은 사실상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Wir wollen die Beschlüsse, die wir im Dezember gefasst haben, bis zum 31. Januar verlängern. Und wir werden in einigen Bereichen die Beschlüsse auch noch einmal verschärfen. 가족 외의 사적 모임은 1명만 허용되고 확진자가 200명 넘게 나온 일부 지역에선 집 반경 15km 이상의 이동도 제한됩니다. 독일에선 어제 11,897명이 확진을 받아 일주일째 하루 10,000명 안팎의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가계 소비 지출 가운데 먹거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집밥 횟수가 늘었다는 거겠죠. 김자민 기자입니다. 마트에 저녁장을 보러 나온 주부 김영수 씨. 외식을 한 기억은 까마득합니다. 2배 이상은 더 든 것 같아요. 더 자주 가야 되고 더 많이 집에서 많이 가족들이 있으니까 더 많이 해 먹어야 되고. 쌀이 줄어드는 속도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3주에 10kg면은 다 먹어서 이제 그 쌀 소비량이 많이 일단 늘었고요. 지난해 1에서 3분기 가계의 소비 지출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엔겔 지수는 12.6%로 집계됐습니다. 2000년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통상 소득이 높아지면 먹거리 지출이 줄면서 엔겔 지수는 낮아지는데 코로나로 인해 집밥 쪽이 늘면서 엔겔 지수가 거꾸로 높아진 겁니다. 외출이 줄어들면서 문화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비중이 높아졌다. 제가 이렇게. 식품업계 실적은 고공행진입니다. CJ제일제당은 식품 사업에서만 지난해 1에서 3분기 연속 분기 매출이 2조 원을 넘었고 오리온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스포츠, 문화, 의류, 교육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소비 지출은 줄어들어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기업 이름은 그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요즘 대기업들이 자동차 회사는 기업명에서 자동차를 빼고 통신 회사는 통신을 빼는 걸 검토 중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재동의 기아차 사옥. 기존 사명이 써있던 곳이 가림막으로 덮였습니다. 오는 15일 이 자리에 새로운 기아차 로고가 붙습니다. 기업 이름도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뺍니다. 1990년 기아산업에서 기아자동차로 바꾼 지 30년 만입니다. 앞으로 완성차 생산만이 아닌 전기차 모빌리티 사업으로 넓히겠다는 뜻입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고객의 니즈에 발맞춰 무한한 변신과 확장을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SK텔레콤도 텔레콤을 지우고 AI, 모빌리티 등을 아우르는 새 이름을 찾고 있고 게임업체 NC소프트도 로고에서 소프트를 뺀 뒤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손을 잡는 등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사명에 특정 업종이 들어가면 사업 영역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4차 산업시대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싫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당위성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업종의 확대와 비즈니스의 영역 확장 이런 이유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다만 기업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고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쌓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물방울 화가로 사랑받은 김창열 화백이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동양의 철학과 정신을 함축한 회화로 이 세계적 명성을 얻으며 한국 현대미술에 큰 획을 그었던 고인의 생애를 임서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캔버스 밖으로 굴러떨어질 듯 영롱하게 맺힌 물방울.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이자 물방울 화가로 잘 알려진 고 김창열 화백의 작품입니다. 1929년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16살에 월남해 이쾌대 선생으로부터 그림을 배웠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물방울 그리면서 이쾌대 선생님 영향을 내가 많이 받았구나 생각을 해. 정말 존경했거든. 검정고시로 서울대 미대에 입학했지만 6.25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화가. 전쟁 이후 세계로 눈을 돌려 미국에서 4년간 판화 공부를 하고 1969년 파리에 정착했습니다. 파리 근교 마국간에서 생활하던 시절 우연히 캔버스에 튄 물방울을 보고 반평생 물방울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Peindre des gouttes d'eau, c'est effacer toutes les mémoires, tous les mal, les angoisses. 천자문이 배경으로 놓인 물방울 등 동양의 철학과 정신을 담은 작품은 세계의 이목을 끌었는데 1996년과 2017년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2013년 대한민국 은관문화 훈장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내일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밤길을 운전하던 시인이 고라니를 칠 뻔했다가 그 눈빛에 그만 마음을 베었습니다. 나를 향해 오히려 미안한 표정을 짓던 고라니의 검고 큰 눈망울. 진땀 나는 일을 당하고도 착한 시인과 고라니는 서로 미안해합니다. 우리처럼 과격한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는 나라도 드물 겁니다. 쓰레기 종량 제반해도 전국에 일사불란하게 도입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음식 쓰레기 분리까지 정부가 날을 정해 지침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은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성가신 일도 참고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순하고 착한 국민이 또 있을까요? 힘든 세상입니다. 아파트 값 좀 잡아주세요. 어느 방송사 연말 시상식에서 나온 수상소감이 우습고도 슬픕니다. 집값 내려간다는 말을 믿고 안 샀다가 월세로 생활비를 탕진하며 화병이 났다고 했습니다. 집 사지 말라는 정부 말을 믿은 게 죄라면 죄였을 겁니다. 코로나 영업 제한에 순응하던 업주들이 들쭉날쭉 고무줄 지침을 참다 못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같은 성격의 시설인데 어디는 허용하고 또 어디는 막느냐는 벼랑 끝 외침입니다. 가뜩이나 1, 2주마다 바뀌는 방역 지침에 국민은 참 혼란스럽고 피곤합니다. 그렇게 누적된 마음의 피로가 그나마 공평하지도 않은 지침에 폭발한 겁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어제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11월 하순 이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곁에서 임종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한 명만, 그것도 모니터로 볼 뿐입니다. 장례 전에 화장부터 하는 모습도 먼 발치서 봐야 합니다. 이분 제발 좀 데려가서 전담병원에 가게 해달라고 그 진료 주치의가 울며 불며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다들 쓰러지고 있고. 침몰선 같은 요양시설에 정부는 뒤늦게 지원에 나섰습니다. 구치소를 코로나 지옥으로 방치해 놓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교정시설 코로나 유입을 차단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코로나에 지친 삶과 타는 속을 달래느라 지난해 술, 담배 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마다 안으로 사귀고 견디는 참 무던한 우리 국민입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말 잘 듣는 우리 국민이 1등이라고 했던 말이죠. 그러나 착한 사람이 화나면 정말 무섭다는 사실은 다 알고들 계실 겁니다. 1월 6일 앵커의 시선은 착한 당신이었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차츰 눈이 약해지기 시작하겠고 자정 무렵에는 그치겠습니다. 이 눈구름은 차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아침까지 눈을 뿌리겠고요. 충청과 호남, 제주 지역은 모레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만큼 내릴 눈의 양도 엄청난데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은 5에서 20cm, 그중 호남 서해안 지역은 30cm가 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최고 5에서 10cm까지 쌓일 텐데요. 내일 출근하실 때 빙판길로 인한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눈 다음으로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금요일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폭설의 최강 한파까지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6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